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59쪽 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아주 적어요. 예, 뭐 몇 가지 추가된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유형자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유형자산은 그 물리적 형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똑같아요.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이건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러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유형자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뭐 거의 없죠. 예, 왜냐하면 뭐 물리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뭐 한 대를 구입했다. 차량 분명히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예, 차고지에 가서 확인하면 눈에 들어오니까. 근데 이 무형자산이라는 게 물리적 형태가 없어가지고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형자산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 추가적 고려사항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정의하는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되니까 무슨 법률적으로 이것이 있다라는 어떤 그 증명서가 있다든가 말이죠. 아니면 웹사이트에 뭐 등록된 것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조회 자료가 있다든가 이게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통제라는 것은 기업이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고 임대해주고 싶으면 임대하고 매각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하고 그런 권리가 있어야 그게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무형의 자산이어야지 아무런 효익이 없는 그러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하고 다르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식별 가능성, 또 기업이 통제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은요. 네. 지금 설명한 내용 표로 만들어져 있네요. 네,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은 뭐 유무형 자산 따질 거 없이 미래 경제적 효익은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밑에 주의해 보시면은 교육훈련비라든가 마케팅 비용은 우리가 무형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러면 교육훈련비나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비용으로 직접 처리를 해버립니다.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왜 그러냐면 통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통제 가능성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교육훈련비는 결국에 사람한테 비용을 지출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우리 회사에 만약에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데 변호사나 그런 고시에 합격한 이런 법률 전문가를 아예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무팀에 아주 유능한 사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법률 교육을 시킬 수도 있죠. 예, 뭐 필요하면 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 무슨 연수를 보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국내법 아니라 국제법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해외 법률 전문가로 사람을 양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그 사람에게 만약에 5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야 이건 투자니까 무형자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교육훈련비로 투자한 것들은 기업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퇴사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업이 그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어떤 약간의 무슨 규약이라든가 이런 걸 인사관리 규정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그게 그 확실하게 기업이 통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일단 확보가 돼야 돼요. 네. 사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고 처분하고 싶을 때 처분해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처분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하다. 마케팅 비용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특허에 출연해가지고 우리가 특허를 하나 내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했어요. 특허 기술 말이죠. 그래가지고 특허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허권을 통해서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산 또는 판매 이런 쪽에 효익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 그 특허에 출연한 모든 비용을 우리가 특허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영업권. 자, 영업권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개인 간의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말하면은 권리금하고 조금 비슷해요. 개인 사업자들로 말하면. 자, 만약에 이천에 아주 번화가에서 10년간 아주 옷가게를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을 하는 사장님이 친구가 옷가게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친구한테 네가 한번 해봐 하고 그거를 상품을 다 인수해 줬어요. 거기 보증금이 1억 원에 상품이 1억 원어치예요. 그러면 2억 원 딱 주고 예, 매각을 했으면 영업권이 없는 겁니다. 인수하는 사람이. 자, 인수하는 사람이 영업권을 인식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게 1억 원. 비품 다 포함해서. 그러면 2억 원만 주면 되는데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5천만 원을 더 줘. 그러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이 무슨 돈이냐? 설명을 합니다. 나는 여기는 이미 10년간 가게가 다 광고가 되어 있고 너는 들어오자마자 광고 없이 가게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처음에 몇 달간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축을 했잖아. 그거는 권리금이야. 그래서 5천만 원 더 줘. 하고 지불을 했어요. 그게 영업권입니다.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세보증금, 아니, 그게 이제 임차보증금이죠. 임차보증금 자산이에요. 자산으로 1억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비품이 5천만 원에 상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비품 5천만 원, 상품 5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 5천만 원 더 달라고 해서 준 거는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영업권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는요. 반드시 매수 합병이라는 절차에서만 인식해야 돼요. 내부 창출은 인정하지 않는다입니다. 내부 창출. 그러니까 영업권을 갑자기 이번 결산 때 우리 회사가 굉장히 그 이미지가 좋아졌으니까 영업권 1억 원을 좀 인식합시다. 이사회의를 딱 해가지고 차산을 갑자기 잡았어요. 영업권. 이거 인정이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영업권은 꼭 매수해야 돼. 회사를 합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인수나 합병할 때 인수나 합병할 때 그때 순자산보다 더 지불한 금액을 영업권이라 한다. 아까 그 친구 간의 거래에서 이해가 되시죠? 얼마 더 달라고 그런 거 그것이 영업권이다 하는 거예요. 매수 합병 시에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나 나머지는 다 뭐 이게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물론 매입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산업재산권 관련된 개정 과목을 보면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래가지고 기업 내부적으로 이걸 하고 창출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이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권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내부 창출도 가능한 무형의 자산 개정 과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광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유형자산의 유형자산 공부할 때 감가상각 방법에 생산량 비례법을 설명하면서 광업이라는 업종에 대해서 제가 광업에 잘 맞는 그 감가상각 방법이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그랬죠. 어. 그 권리예요. 광업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이 무형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라고 하는 그 무형자산 개념 과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오늘 이 개발비에 대해서 잘 들어두신 분은 앞으로 이제 헷갈리지 않겠지만 이 개발비에 대해서 잘 들어본 경험이 없으신 분은 시험 볼 때 개발비 하면은 누구든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을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니까 개발비 하니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이런 거하고 빗자 돌림으로 묻혀 들어가죠, 거기에. 근데 이게 비용이 아닙니다. 무형 자산입니다. 자, 설명을 보세요.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은 신제품과 신기술 등의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입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지출은요, 그거는 개발비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연구하면서 발생한 그 지출.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회사든 간에 뭐 제조업이든 무슨 업종이든 간에 연구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연구팀, 개발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연구부서에 만약에 10명이 일을 한다. 그러면 10명의 급여라든가 또 10명이 소비하는 모든 그 비용들 무슨 검사하면서 검사 시약이 들어갔다든가 기계 운전하면서 기계 운전 비용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거 다 연구 개발비입니다. 그거는. 개발비와 연구 개발비는 다릅니다. 연구자가 들어가면은 비용이에요. 우리 회계상 개정 과목으로 연구가 들어가면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개발비 하면은 그건 자산을 인식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 정해져 있죠. 신제품, 신기술, 개발 활동으로 지출된 겁니다. 네. 신기술, 신제품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죠. 평상시 연구를 쭉 하다가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새로 하는 거죠. 야, 우리 신제품 만들어 봅시다. 예. 연구 결과 요러요러한 신제품이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생산할 능력도 있다라고 의사결정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신제품을 만들려면은요. 바로 그냥 생산 설비를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시제품 만들어 보고 좀 더 연구해야죠. 예. 그 그것이 바로 개발 활동이에요. 그래서 시제품 만들어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양산 체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양산 체제로 들어가기 전까지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지출을 우리가 신제품, 신기술 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개발 전에 쓴 거는 연구비라고 하고 비용 처리하고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양산 처리 과정까지만 개발비인 거예요? 네, 양산 처리 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시점.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 늘 관리하는 일상적인 연구 개발비는 그냥 비용 처리하고, 예, 별도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신제품 또는 신기술에서 지출한 비용만 우리가 자산 처리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개발비와 연구 개발비,
개정 과목을 잘 구분하시면 돼요. 연구개발비는 판매관리비로 보는 비용이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보는 개정 과목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요즘 뭐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든 간에 프로그램을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거의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사무실에 하다못해 엑셀이든 한글이든 무슨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 엑셀 그냥 옛날처럼 뭐 이웃에게 복사해 주시오 이렇게 쓰는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네.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약간 좀 돈이 뭐 남아도는 사람 뭐 이렇게 예. 뭐 좀 아는 사람은 다 복사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식이 달라졌죠. 다 정품을 쓰고 있죠. 자, 소프트웨어 이거 무형의 자산입니다. 소프트웨어 무형 자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으로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개념 과목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비하고 개발비를 구분해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말했네요. 신제품,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자산 처리한다. 그게 개발비다 하는 거고 비용 처리해야 하는 것은 경상 연구 개발비를 말한다. 경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으로 지출되는 연구 개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연구개발비 하면은 그것이 경상연구개발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하고 똑같아요.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이. 네. 저기 단기 매매증권만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유형자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자, 무형자산 상각은 유형자산의 상각 방법처럼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는데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형자산은 반드시 정액법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설명이에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대부분 다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정액법을. 그런데 반드시 정액법이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밑에 주의 파란 것입니다. 유형자산은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무형자산은 그냥 상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각한다. 상각한다. 예. 우리가 유형의 자산은요, 물리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그, 뭐, 이렇게 성능이 저하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자동차도 막 흠집도 생기고 말이죠. 타이어도 막 닳고 있고, 엔진 소리도 좀 이상해지고. 근데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은, 자, 특허권, 2년 지났다고 해서 뭐 흠집이 생기고,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무슨, 어떤 손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가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빼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 표현 대신에 그냥 상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개정 과목 이름이 무형자산 상각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형자산 공부할 때는 그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했었어요. 감가상각비. 예.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그런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비가 아니에요. 예. 무형자산 앞에 넣고 그냥 감가 빼고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데 이것도 판매관리비예요. 그리고 대별을 보면은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은 무형자산 개정 과목을 직접 써버려요. 아까 우리 유형자산에서는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간접적으로 상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합니다. 취득금액에서 직접 상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무형자산은 거기 잔액이 그냥 장부금액이에요. 예. 체감 계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그 잔액은 취득금액이 아닐 창업 그러니까 그 회계년도에 1차 년도에 그 해가 만약에 창업한 회사가 아니라면은 2차 년도, 3차 년도 된 회사라면은 그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 상각이 끝난 그 장부 금액인 거예요. 취득 금액이 아니고 직접 상각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이다. 예. 그래서 밑에 주의해 보시면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사용하지만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서 직접 상각한다. 예, 직접 차감을 합니다. 이런 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 나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자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네, 기타 비유동자산에서는 계정 과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계정 과목 정도만. 이렇게 어려운 회계 처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비유동 자산을 투자 자산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에서 투자 자산 맨 먼저 공부했죠? 예. 투자 부동산, 매도 가능 증권, 그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그다음에 장기성 예금이라든가 또 이런 것 등이 투자 자산이었어요. 그다음에 유형 자산, 네, 바로 지금 기억이 생생하죠.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 등이 유형 자산이었고, 유형 자산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무형 자산 방금 공부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공부했어요. 거의 뭐 개정 과목 정도만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 유형 자산하고 같은데 감가상각이 아니라 그냥 상각이라고 하고 직접 상각을 한다. 간접 상각이 아니라. 그래서 차변의 비용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이고 회계 처리할 때 이것도 결산 때 하는 거예요. 보고기간 말, 보고기간 말, 결산 수정 분계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개발비, 특허권, 영업권 직접 차감한다. 이것이 무형자산에서 우리가 추가로 알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은 이런 비유동 자산 중에서 투자, 유형, 무형이 아닌 나머지 자산을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임차 보증금 이런 것이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네. 여러분 임차라는 건 빌리는 거죠. 빌릴 때 보증금을 줍니다. 보증금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내용 볼까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부동산 사용을 계약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우리는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으로 자산 처리하고 대변에는 현금이나 보통예금의 자산이 감소하죠. 네, 차변의 임차보증금이고요.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상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전세권, 임차보증금하고 성격이 비슷한 거죠. 전세권. 이것도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대개 1년 이내의 기간에 끝납니다만은 장기성, 2년, 3년 이후에 받기로 한 이런 것은 장기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움도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들은 장기성 받으러움으로 해서 무형자산 아니죠.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은 유동자산입니다. 우리가 외상 매출을 한다는 것은 보통은 다 1년 이내에 받기로 하는 거예요. 1년 이후로 받는 외상 매출금은 사실상 우리 상거래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시험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진 않아요. 이 두 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질 수 있는 거
임차 보증금이니까요.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는요. 임차 보증금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예. 자,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이라면은 건물을 임대해 주는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임대를 사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또 어쩌다가 우연히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럴 때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해요. 계정 과목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은 자산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만기 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의무는 부채예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부채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예. 우리가 이렇게 자산을 공부할 때는요. 상대 계정 과목에 부채가 있으면 함께 연결해서 기억해 두면 기억하기가 좋아요. 임대해 주는 법인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으로 부채로 인식해야 되고 임차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차료 앞으로 임대료를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회계하는 사람. 예. 대개 일반인들은 섞어서 써요. 예, 섞어서 쓴다는 건 구분 없이 임차료가 임대료니까 뭐 내가 뭐 임대료라고 했다가 임차료라고 했다가 자 내가 지금 세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이 3월 30일 어우 이번 달 임대료 내는 날이네 바로 임대료 냅시다. 회계적으로는 그 말이 안 돼요. 이 임대료는 받는 사람이 오늘 임대료 받읍시다. 예. 세를 내는 사람은 오늘이 임차료 내는 날이다. 임차료 송금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고 회계 처리도 세를 내는 사람은 회계 개정 과목이 임차료 해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 상대방 건물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 사람은 임대료 해가지고 수익 계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는 수익 계정 과목이요. 임차료는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에서는 그걸 혼용해서 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구분해서 써야 돼요. 예. 비용을 지출하는 쪽, 월세를 지출하는 쪽은 반드시 임차료, 비용 계정 과목을 써야 하고 월세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임대료로 해서 수익 계정으로 봐야 된다. 예, 구분해야 됩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 임차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이 다릅니다.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요. 임대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부채다. 네. 이렇게 계정 과목들을 우리가 유형자산을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이 드디어 이것이 끝났습니다. 자산이 끝나면은요, 이론 공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예, 거의 다. 뒤에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뒷부분. 지금 이 자산 공부까지 여러분이 충실히 했다. 그리고 막 쉬는 날 나름대로 복습도 했다. 그러면은 아주 잘하신 겁니다. 네, 우리가 벌써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우리가 3월 며칠부터 수업 시작했죠? 23일부터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4일을 했고요. 예, 오늘이 이제 5일째예요. 5일째. 여러분은 지금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산이 끝났으니까 이제 조금 몇 문제 정리 문제 좀 풀어보고 예, 부채 자본 이건 금방 끝나거든요. 예, 부채 자본 금방 끝나니까 예, 문제가 우리 교재에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많아요. 그런데 음, 그냥 골라서 쓱쓱 몇 개 풀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 몇 페이지냐면요. 어, 이게 271페이지네요. 271페이지. 그래서 이제 271페이지 이거 안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아, 요새는 자산을 하니까 자산만 딱 예,
이게 찢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죠. 네, 그거 좋아요. 그 책이 무거우니까.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게 문제 풀자고 하면 이게 여러분한테 미안해. 나 이거 집에 있는데. 네, 그냥 화면만 보셔도 돼요. 이거 다 풀 거 아니니까. 예. 어, 여러분이 집에서 푸실 때는요, 그래도 다는 못 풀어도 한 절반만이라도, 13579로 쭉 풀어본다든가, 저는 풀어보길 권장해. 공부가 필요하니까요. 자, 271페이지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른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다. 네, 우리 회계의 목적에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회계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1번 맞네요. 2번. 고객을 위한 상품별 원가 정보 제공이다. 여러분. 이건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틀렸습니다. 우리가 회계 정보를 그 재무회계에서 작성할 때요. 원가, 상품별 원가 계산은 고객들에게 절대 안 알려줘요. 예. 상품별 원가 계산은 그리고 재무회계 영역도 아니에요. 원가 관리회계. 그 관리회계 영역이에요.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거. 그냥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원가 계산을 하긴 하는데 전체로 해요. 전체. 제품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상품별 원가를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죠. 그다음에 4번.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렇습니다. 재무제표 안에 이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 문제 여러분이 딱 맞출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272페이지로 가서요. 손익계산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번. 자, 이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여러분 아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이다. 매출 원가는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매출 원가 산출 과정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되거나 주석으로 기재된다. 포괄 손익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의미한다. 자, 여기 읽다 보니까 틀린 게 눈에 쏙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어느 게 틀렸습니까? 네. 옳지 않은 게 확실히 옳지 않다 하는 것. 예. 보기가 너무 길어서 좀 어려웠나요? 그래도 몇 번 같아요? 3번 같지 않으세요? 3번에 어느 부분이 잘못 표현됐을까요? 여러분,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리가 있을까요? 표시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재무상태표는요,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기 때문에 산출 과정이 손익계산서에 나와요.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 우리가 매출 원가를 그렇게 구하는 걸로 우리 배웠잖아요. 기초상품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그게 매출 원가이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여러분이 그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상품 계정에 네 가지 요소 있었잖아요. 이 네 가지 요소에
칸 채우기를 해가지고 합계를 구해서 답을 구했었죠. 여기가 기초상품 재고액, 여기는 단기상품 매입액, 여기가 매출 원가, 또 대변의 마지막이 기말상품 재고액이다 해가지고 여기 칸 채우기 하면은 여기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3번이 잘못된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원가가 표시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 273페이지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손익계산서에 자산부채 자본이 들어갈 리는 없죠? 네. 자, 1번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2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 3번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4번 취득 재비용을 포함한 건물의 취득원가. 네, 손익계산서에만 나타나는 게 하나 보이죠? 뭡니까? 음?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이나 비용만 표시되는 거예요. 3번 같아요? 3번은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특허권은 무형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무형자산이니까. 1번이라고 그러셨던가요?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하면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2번이네요. 예, 예, 나름대로 이거 어려웠을 거예요. 예. 자, 2번은 확실해요. 얼마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감가상각비 배웠잖아요. 비용입니다. 감가상각비, 비용. 자, 그런데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평가손익이니까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이잖아요. 자, 여러분,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로 가요. 그는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러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본에 관한 큰 표 하나를 설명할 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그때 설명을 하면서 매도 가능증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희한한 이름의 개정 과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딱 두 개만 여러분에게 찍어 드렸어요. 두 개를 찍어 드렸는데 뭐냐면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과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었습니다. 예. 개정 과목이 어려워요. 그 부분이. 자, 매도 가능증권의 평가 손익은 마치 수익과 비용처럼 보이지만 매도 가능증권은 언제 처분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자산의 증가나 감소로 표시는 하지만 그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안 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자본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은 자산의 평가 손익을 단기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본으로 유보시켜 놓는 방식으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입니다. 이건 자본. 3번은 자산입니다. 4번도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3, 4는 재무상태표이고 2번이 손익계산서다. 여러분 275페이지 요 문제 볼까요? 275페이지 3번 한번 보시죠. 3번. 275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 26년 12월 31일 매출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복잡하네. 그래. 기초 매출 이게 지금 12월 31일이면은 예, 결산일에 매출채권을 물어봤어요. 기초가 60만 원이었는데요. 26년에 회수를 이만큼 했고요.
현금 매출은 이만큼 했고요. 매출 원가는 이만큼이고 매출 총이익은 이만큼이다. 자,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외상 매출금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외상 매출이 일단 매출 채권이잖아요. 당기 26년도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외상 매출금이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40? 아닌데요. 아니, 예. 주가가 총 매출액이 14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매출액은 110 맞아요. 그럼 외상 매출이 얼마냐? 거기서 30은 현금으로 했으니까 110만 원이 총 외상 매출금이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금 물은 게 외상 매출금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안액이 아니라 예. 예, 요것만 가지고 단기 외상 매출금이 얼마냐? 110이죠. 예, 계산 잘 하셨어요. 네. 자, 매출 원가하고 매출 총이익을 더하면 이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를 우리가 외웠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에요. 근데 이 원가하고 이익을 더하면 그게 매출액이죠. 매출액. 총 매출액. 자, 그 매출액에서 현금 매출을 뺀 나머지는 외상 매출이죠.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단기 외상 매출금은 110만 원이에요. 단기 외상 매출금은 기초가 외상 매출금이 얼마 있었어요? 60만 원 있었고요. 단기 거는 110입니다. 그 외상 매출금 총계가 170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회수 받았어요. 130은. 170 중에서. 그러면 잔액이 얼마인가요? 예, 잔액을 계산해. 예, 굉장히 셈이 빠르시군요. 예, 아까 40만 원이라 했는데 그건 잔액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질문한 26년 12월 31일 매출채권의 잔액은 40만 원. 자, 매출채권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보시고 기초 외상 매출금이 60만 원 있었어요.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은 110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아내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구할 수가 있어요. 단기에 발생한 외상. 자, 단기에 발생한 외상에다가 전기에서 2월 된 전기 2월이 60만 원 있었어요. 두 개를 더하면 170인데 단기 중에 회수했다 이거예요. 130은 받았다 이거 받았어. 그러면 이제 40은 아직 못 받은 거죠. 그게 차기로 2월 되죠. 예. 차기로 2월 되는 게 우리가 2026년 12월 31일 매출채권 금액이 잔액이 되는 거죠. 차기로 2월 되는 금액 잔액이 40만 원이다. 네, 그런 계산이었고요. 또 좀 가서 이번에는요. 여러분 저기 페이지 277페이지요. 277페이지에 12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 12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상사의 비용 계정 과목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가와 나가 비용인데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가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과 나에 들어가는 비용 계정 과목은 뭐겠느냐? 자, 첫째, 매출 채권의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반영하는 비용 개념 과목 있었죠? 차변에 오는 거. 뭐였습니까?
예, 대손삼각비였습니다. 예, 대손삼각비 맞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매출채권이 아니에요. 단기대여금. 돈 빌려준 거예요. 영업과 관계없어요. 매출채권은 영업 때문에 생기는 건데 단기대여금은 돈을 빌려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품 도소매업인데 돈 빌려주는 은행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업 외적인 겁니다. 단기대여금의 대손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그럴 때 반영하는 비용 계정 과목은 대손 삼각비는 물론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네, 여기 1번과 2번이 대손삼각비로 맞았으니까 이건 기타의 대손삼각비여야 맞는 겁니다. 기타의 대손삼각비에 대해서 본문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제대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기타의 대손삼각비도 있다는 것. 이번 기회에 요 문제 보여서 찝어드렸습니다. 대손삼각비는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 대하여 대손에 대비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판매관리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기타의 대손삼각비도 있어요. 이것은 상품 도소매업과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금융업과 같은 그런 행위에서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타의 대손삼각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278쪽 278쪽으로 갈까요?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계산서상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 공부할 때 맨 끝부분에서 재고자산의 감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상감모는 원가다.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고 비정상감모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비정상 감모가 얼마냐 이거예요. 비정상 감모의 금액이 얼마냐. 예,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입니다. 자, 장부에 이렇답니다. 장부는 10개예요. 그런데 실제가 9개랍니다. 실제가 9개. 한 개의 재고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재고의 감모 손실이 원가성이 없답니다. 그 한계는 정상 감모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원가성이 있어야 정상 감모예요. 예, 원가성이 있다는 말은 매출 원가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없다는 말은 매출 원가로 갈 성격이 아니다. 즉 비정상적이다. 이 한계가 비정상적으로 없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의 금액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에요. 자, 그런데 단가를 말이죠. 6,000원 적용해야 되느냐?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치는 49,000원이다. 그랬는데,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치가 54,000원. 원래는 저기 장부 금액은 54,000원이잖아요. 54,000원인데 순실현 가치는 또 뭐냐면은 저가법으로 평가했을 때 49,000원이란 얘기예요. 예, 49,000원. 그러면 여러분 54,000원과 54,000원과 49,000원의 차이가 얼마예요? 5,000원은 무엇으로 인식해야 될까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그거는. 예, 가격이 하락한 거는. 감모 손실이 아니고 평가 손실이에요. 평가 손실, 요 가격 하락한 부분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매출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물어본 것은 감모 손실을 물어봤어요. 한 개의 계산을 할 때 한 개를 단가를 얼마로 봐야 될까요? 6,000원으로 봐야 돼요. 6,000원. 예. 가격이 예, 순실현 가치로 해서 49,000원 나누기 9개 해가지고 단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가격이 하락한 부분은 이미 매출원가에 가산이 됐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러니까 이 수량이 부족한 부분은 수량이 부족한 것은 부족한 수량에다가 장부상 단가를 곱하면 돼요. 장부상 단가. 그래서 답은 6,000원입니다. 음, 자, 쉬는 시간 좀 갖고요. 예, 평가 문제 자산 끝날 때 몇 개만 더 다음 시간에 풀어보고 부채로 넘어갈게요. 예,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